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가 본격 시작됩니다. 하루 일찍 귀성길에 오른 시민도 많다고 하는데요. 서울과 부산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열차를 타는 플랫폼에 나와 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든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는데 모두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또 퇴근 시간을 앞둔 만큼 전보다는 더 북적이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오후 3시 기준 코레일 열차 예매율은 81.5%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행선 예매율은 74.4%지만 하행선 예매율은 88.5%로 벌써 90%에 육박하는데요. 하행선 기준으로 경부선이 93.8%로 가장 많이 예매됐고 강릉선 89.7%, 호남선 88.7%, 전라선 88.1%가 예매된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오늘 하루 좌석 30만 4천석을 공급하는데요. 내일부터는 33만여 석을 공급하다가 추석 전날인 5일 가장 많은 34만 9천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특별 수송 기간에 모두 364만 석이 공급될 예정으로 평소보다 5에서 8% 정도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하루 운행되는 열차 횟수도 평소보다 10회 늘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모두 3,218만 명, 하루 평균 77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귀성 계획이 있다면 열차 예매 상황도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봅니다. 차상은 기자,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조금 일찍 고향 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터미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버스가 터미널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귀성객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아 보이는데요. 오랜 시간 버스를 타느라 지칠 법도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출발하는 부산의 고속버스는 대부분 매진됐고 일부 시간대만 한두 자리만 남았습니다. 자정 넘어서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버스는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마저도 매진 시간대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고속버스를 이용할 분들은 현장 발권보다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가유공자 할인 발권은 터미널 현장에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버스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 규성이 시작되면 터미널은 지금보다 더 북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열차와 마찬가지로 규성표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은 이번 연휴에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리면서 차량 통행량이 크게 늘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오늘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광안대교 같은 지역 내 유료도로 7곳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귀성길 생생히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 나간 기자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모처럼 긴 추석 연휴를 맞아서 해외로 나가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연휴 기간에 인천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요. 서지현 리포터. 네,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은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탑승 수속을 위한 긴 줄도 늘어섰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분주한 시민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데요.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맞이해가지고 후쿠오카를 놀러 갈 예정이고요. 우선 연차를 하나만 써도 돼서 너무 좋았고, 길어서 푹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갔다 와도 시간이 좀 남아서 충분히 놀다가 가족들도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부터 12일까지 총 11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245만 3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하루 평균 22만 명이 넘는 규모로 지난해 추석보다 11%포인트, 올해 여름 성수기보다도 2.3%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개천절인 내일은 24만 명 가까이 몰리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 측은 보안검색 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출국장 운영 시간을 1시간 앞당겨 혼잡을 완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주차 공간 부족에 대비해 임시 주차장 1,300면을 확보하고 심야 노선 버스를 확대하는 등 특별 교통 대책도 시행합니다.
연휴 기간 일부 자회사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서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여객 불편과 항공기 운항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한가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됐는데요.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체포영장 집행된 데에 대한 심경 어떠십니까? 아니 잠깐만 좀 조용해 주세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앴습니다. 법까지 만들어서 없앴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해라? 그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그 이유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 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출석 요구서도 9월 27일 지나서 받았습니다만, 그날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송통신 또 이럽니다. 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필리버스터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국회 출석한다고,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선출 권력 아닙니까?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 출석한다고 경찰에 출석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겠다. 그러면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겁니까? 지난 7월 3일에 소위 뉴스공장에 4명의 과방위원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최민희, 김현, 한민수, 노종면 이 4사람의 국회의원들이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종면 의원이 대법관 하시겠습니까? KBS 이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나. 또 김어준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대법관 일주일 하고 방통위원장 일주일 시켜. 네, 영등포 경찰서 장면 보셨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입니다. 예, 이진숙 전 위원장 조금 전에 경찰에 도착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자세한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오후 5시쯤부터 이곳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5시 40분쯤 이곳에 경찰 호송 차량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베이직 자켓을 입고 호송 차량에서 내린 뒤 5분가량 발언을 이었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극우 성향의 유튜브와 SNS를 통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된 건 민주당 때문이라는 등의 이 전 위원장 주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갑작스러운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지난달 27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려고 했지만 국회에 일정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조사 통보에 3차례 넘게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13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법원이 신문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직접 법정에 나와 1.8평방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계가 허가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엔 13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피고인은 공판 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주에 3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건강 사유로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특검 측에서 이 사건 공소 유지를 승계를 해서 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말씀.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여론몰이식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날선 모습을 보였는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호전된 뒤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여부 등이 해결돼야 법정에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일제히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참석한 데 대해 내란 특검팀이 검사들의 의도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개인적인 선호로 생각했는데 똑같이 하고 갔다며 검사들의 의사를 추론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특검 소속 검사들이 여당의 검찰개혁과 특검법 사이 모순에 반발하며 검은 넥타이를 하고 나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공판전 증인 신문이 또 불발되자 법원은 오는 23일 한 전 대표를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장환 목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의 공판전 증인 신문에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한 전 대표가 출석할 방법을 찾겠다며 한 번 더 기일을 정해 소환을 시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신문 일정을 잡고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태문부재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신문 청구를 거둬들이는 걸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협조하지 않자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공판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검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단히 예외적인 제도군요. 무리하지만 강제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저를 구속하겠다면 저는 거기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도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전 증인 신문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 목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하며 재산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했다며 김상민 전 검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혐의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과 통일교 정책, 행사 지원을 요구하는 대신 통일교 조직과 신도들을 동원해 대선을 돕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 의원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 조치도 취했습니다. 또 한학자 총재에게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추가로 받았다거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 등에 대한 추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거듭된 감정기관들의 위작 판정이 있었지만 그림은 진품으로 보고 값을 1억 4천만 원으로 매겼습니다. 다만 공천이나 인사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는데 특검은 아직 대가성과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충분치 않다면서 향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검사에겐 이 밖에도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료 4,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가공식품과 수산물, 축산물 등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과 커피는 16% 가까이 올랐고 달걀도 9% 넘게 뛰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주식인 쌀과 달걀값이 크게 오르면서 높은 먹거리 물가를 체감하는 모습입니다. 며칠 만에 나왔는데요. 쌀값이 제법 많이 오르고 또 달걀도. 그래서 저는 이제 달걀도 뭐 포인트를 사용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어 그것도 많이 이용하고요. 명절 수요 영향 등으로 지난달 달걀값은 1년 전보다 9.2% 올랐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쌀값은 15.9%, 찹쌀은 46%나 껑충 뛰었습니다. 가공식품과 축산물, 수산물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3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빵이 6.5%, 커피 15.6%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5.4%, 6.4% 올랐습니다. 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고등어 등은 전달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외식 물가는 3.4% 상승했는데 배달료 인상과 지난해 명절 세일 행사에 따른 기조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농산물 물가는 1.2% 하락했습니다. 채소류 물가가 기조효과 등의 영향으로 12.3% 떨어진 게 주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2.1% 상승해 두 달 만에 2%대로 올랐습니다. 8월 달에 하락했던 일부 통신사 휴대폰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휴대전화료 등이 상승해서 2.1%로 상승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물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가격 수급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곳간에 수확한 햅쌀과 과일을 채우고 조상에게 감사를 전했던 추석 명절이 다가왔지만 치솟은 물가 부담에 여유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쌀 가격이 1년 만에 30% 넘게 뛰며 송편 등 떡값까지 잇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유명 떡집. 형형색색의 송편과 꿀떡을 사려는 단골들의 발길은 예전과 같이 이어졌지만 떡 가격은 달라졌습니다. 1년 전보다 적은 양으로 포장된 떡값은 500원씩, 인절미 한 마리 가격은 10,000원씩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102만 원, 10,000원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양은 줄고 값은 곱. 어쩔 수 없죠 뭐. 세상에 그렇게 다 모든 게 올랐는데. 바로 쌀값 때문입니다. 송편의 주재료인 쌀 가격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올랐고 인절미에 사용되는 찹쌀의 경우 1년 전보다 60% 넘게 가격이 치솟으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9월까지 이어진 장마에 햅쌀 출하가 늦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9월에 비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확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좀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10월에 중망생종 신곡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나면 여기에 부쩍 오른 인건비와 견과류 같은 부재료까지 가격 인상을 부추기면서 떡집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다 같이 더불어 먹는다 항상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송편값은 항상 같아요. 예전에 뭐 10,000원을 팔면 뭐 한 2,000원 남았다 치면 지금은 1,500원도 안 남아요. 정부가 양곡 5만 톤을 공급하는 등 가격 완화 노력에 나섰지만 고공행진하는 쌀값은 대표적인 명절 먹거리 떡값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번 추석 앞두고 상여금 받으셨습니까? 경기 상황 때문에 못 주는 기업도 많은데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50곳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주는 기업은 57%였는데요. 어려운 경기 탓에 기업 10곳 중 4곳이 상여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와 무관하게 명절마다 떡값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올 추석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받은 돈은 424만 원입니다. 지난 설에도 받았으니까 한 해 떡값만 850만 원에 달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추석 상여금 평균이 62만 8천 원이니까 국회의원이 7배가량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심지어 구속돼도 명절 떡값은 받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됐던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국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지급됩니다. 40%가 넘는 기업은 직원들에게 상여금도 줄 수 없는 현실. 국회의원 떡값 424만 원은 얼마나 공감받을 수 있을까요?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추세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도 그런 힘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맞아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내외가 K푸드 전도사로서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고 한가위와 관련한 옛 추억 등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5일 밤 9시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 방송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귀성 인사를 하거나 송편을 빚으며 밥상 민심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추진했던 한가위 스타크래프트 대결은 강성 지지층 반발에 삐끗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맞는 첫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선의 출발지 서울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추석 인사를 전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올 추석은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의 먹구름이 점점 걷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인복지관에서 송편빚기 봉사활동을 하고 경동시장에서 청년 소상공인을 만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실정으로 물가가 올랐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조선시대 때 매점 매석은 사형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꼬집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남탓만 하다 보면 결국 경제도 죽이고 민생도 죽이는 사형 경제학이 곧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역에서, 개혁신당은 서울역에서 비성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른바 MZ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추진했던 게임 대결은 삐끗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제안으로 민주당 모경종,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만나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며 초유의 정치 화합 무대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모 의원이 불참을 통보한 겁니다. 강성 지지층 반발에 직면한 모 의원은 지금은 단일 대우로 싸울 때라며 공개 반성문을 썼습니다. 개혁신당은 행사는 국민 참여를 늘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같이 게임조차 못할 정도로 얼어붙은 전국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에도 여의도 정치권에선 훈훈한 분위기를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강경 행보를 겨냥한 내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밀어붙인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가 타깃입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간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7%로 지난 한 달 거듭 하락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답 역시 우하향 흐름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응답은 37%로 조사 때마다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 지지율도 40%대 초반을 맴돌며 정권 교체 후광을 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넉 달, 어쩌면 허니문 기간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원조 7인회인 친명 핵심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원인으로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는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 법사위 운영도 적절하지 않다고 직격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저는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콕 찍어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문난 사람들이었는데 환노위원장 때도 큰 사고 쳤던 사람을 육선이다 돼가지고 무슨 또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것부터가 참 한심한 당이죠. 그러니까. 강경 지지층에 휘둘리는 모습에 이처럼 우려 목소리가 크지만 민주당은 상고제한법을 발의하며 반쪽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가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무죄가 운수냐, 검사들이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해 고통을 준다고 발언한 이튿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론은 아니라고 한 발 뺐지만 정청래 대표의 개혁 드라이브는 한결같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법부도 헌법 아래, 하늘 아래, 국민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반대하며 정청래 추미애 두 강경파를 비판했습니다. 상고, 항소 제한하겠답니다. 정청래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 막가파 남매에 의한 막사위가 됐습니다. 강경파를 향한 경고음이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지만 경선과 공천 등의 당원들 입김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행정전산망이 멈춘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복구 작업에 열쇠를 쥔 전산실 5층 복구와 대구센터 이전 작업에 전문 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국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복구 작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건 화재가 난 5층에 정상화를 위한 핵심 시설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9개의 전산실로 구성돼 있는데 불이 난 5층에만 전체 시스템의 51%, 330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화재에 비교적 영향이 덜한 2에서 4층 전산실 역시 서버나 스토리지 등 복구를 위한 핵심 장비가 5층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층 복구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나머지 복구에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층 전산실 분진 제거에 전문 청소업체를 최대로 투입해 원래 예상 기간의 절반인 오는 5일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에서 6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에도 화재가 이제 발생한 5층, 7 그리고 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 5층 전산실 복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국민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지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아직 복구되지 않은 재난안전 시스템을 우선 복구 대상에 넣는 동시에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24시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나 대피 장소 안내는 민간 플랫폼인 네이버나 다음, 티맵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는 재난안전통신망 PSLTE라고 별도 국가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고요. 또 국민들께서 알아야 할 재난 정보는 재난 문자를 활용해서 복구 작업의 핵심인 대구센터 이전 설치에 대해선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오는 28일까지는 가동을 시작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국정자원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사업계획서 등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업무상 실화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손에 들고 나옵니다. 또 다른 수사관들은 컴퓨터와 서류 등을 들고 현장을 분주하게 빠져나갑니다. 계약서 확보하셨나요? 작업 계획서 확보됐나요? 작업자 과실 이쪽에서 자료 좀 있을까요?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배터리 이전 작업 관련 업체 3곳 등 4곳을 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 계획서와 배터리 사용 기록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계획서, 배터리 로그 기록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압수물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화재 원인과 사건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정자원 직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추가 소환해 현재까지 17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등 4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합동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화재가 안전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현안 질의를 통해 배터리 분리 작업 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80% 이상이었다며 배터리 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작업 전 배터리 방전 여부 등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물 분석과 국과수의 배터리 정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귀성길이 본격 시작이 네.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이제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는데 추석 민심의 향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그 여당, 여권, 당정의 이제 지지율이 좀 하락 추세예요. 뭐 지금 이제 뭐 이따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이제 뭐 내란 재판은 내란 재판인데 여야의 대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슈도 너무 많이 다양해가지고 너무 좀 헷갈릴 정도예요. 아마 그런 얘기도 오갈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거고 검찰청 폐지가 이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얘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 여전히 많이 나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여당, 야당의 어떤 그 강성 어떤 그 지도부 같은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같은 가족들 중에서도요 이 성향이 많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예. 그럴 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정치 얘기를 안 하죠. 그럼 이제 좋은 명절 때 괜히 정치 얘기 잘못하다가 의상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라는 게 뭐 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심이 이게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석 민심에 어떤 얘기가 오갈지 아마 추석이 끝날 때쯤 아마 상당히 그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 잘 안 한다고 하셨지만은 워낙 이번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TV 함께 보다가 또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래 우리가 왜 추석 민심, 설 민심 우리가 이렇게 왜 그 우리 민족 명절 때마다 이렇게 뭐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는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과거에 왜 그 3일장이든 5일장이든 장이 열리면은 다양한 민심이 모여서 하나의 기류를 형성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장터 민심이라는 이제 그런 호칭을 하는데 그게 명절 밥상머리에서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면 나중에 서로 뭐 얘기를 피하거나 할지라도 밥상머리에 언제나 화제가 오르는 게 정치권의 현안들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이제 4개월째 되는 지금 달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당의 저는 입법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라든가 입법 속도전 같은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민생과 협치, 그다음에 실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야당이 저렇게 뭔가 좀 존재감을 보여주면은 균형 잡힌 좀 약간 지지가 있을 텐데 야당이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은 좀 더 지리멸렬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정치권을 좀 완사이드하게 가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아마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열흘간이나 되는 이제 그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나오는 추석 후에 지지율 향배가 향후 이제 정기국회라든가 하반기 국정 운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여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모두 용산역이나 서울역을 찾아서 귀성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만 지금 노인복지관을 찾아서 송편을 빚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 전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통상적으로 경부선이 있는 이제 그 서울역은 보수정당 계열들이 가서 늘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호남선이 있는 이제 용산역에는 이제 주로 진보정당 계열들이 가서 이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뭐 관행화되다시피 했어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갑자기 노인회관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떡매를 치고 떡을 빚는 모습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숫자 결세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괜히 그런 데 가서 늘 관행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타겟을 해가지고 노인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오히려 약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그게 여론에 소구하는 게 더 클 것 같다라는 아마 장동혁 지도부의 판단이어서 저렇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상징화된 차별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다면은 청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타겟을 통해서 야당이 조금 더 앞으로 자신들의 전투력을 향상하거나 좀 정체성을 강화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삼는 계기로 삼아야지 단순히 이번 저는 차별화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좀 지속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후 가장 관심을 끈 소식이었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돼서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수갑을 차고 차에서 내려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공직선거법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이제 지난해였나요? 이제 편향된 발언했다라는 거예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인데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진짜 많이.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체포 당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던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한 집단이다라는 얘기도 또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의 말씀으로 가짜 좌파를 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 제가 아무리 이제 좋게 보려 해도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방통위원장도 이런 얘기가, 그때 방통위원장이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직선거법상 위반, 그리고 공무원법 위반을 고발당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단체부터 고발당했고,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당한 건데,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제 3차례 불응했다. 따라서 이제 불응했으니까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모습을 보니까 아주 격앙되죠.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전 체포되면서 저렇게 또 이렇게 거의 유세 같은 정치 선거에 출마해서 유세하는 것처럼 한 발언도 저것도 처음 봐요. 그리고 이제 수갑을 찬 손을 이제 흔들어 보이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야말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보수의 여전사가 된 것 같아요. 되고 또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들을 오늘 계속 똑같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아까 YTN 모니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간에 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상당히 놀라긴 했을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됐다는 얘기를 보고.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 경찰이나 이 검찰의 그 출석 요구, 여기에 불응하는 게 특히 정치인들, 또 힘이 있는 공직자들은 아주 기본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좀 이제 고칠 때가 됐다. 공권력이라는 게, 물론 공권력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너무 이렇게 무시되면 안 된다. 공권력이 남용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공권력은 정말 공권력다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뢰 그냥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체포영장에 불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는 법원이 어쨌든 간에 그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앞서 2번 하고 이번에 이제 3번째는 국회 필리버스터 때 답변 때문에 이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앞서 2번 불응한 것, 그것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출석한다고 경찰서를 못 간 건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교로워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방통위 간판 내리고 박미통위가 출범했잖아요. 전직이 된 지 이제 이틀 만에, 이제 이틀째 되는 날에 사실상 이제 가서 현직, 그러니까 전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수갑을 채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그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그 이제 유튜브 발언.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과 정치, 그러니까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건 혐의가 있는 건 맞다고 좀 봐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어요. 방통위원장 신분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그 좀 이해도 있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3회 불응했다고 바로 이렇게 와서 집에까지 찾아와서 수갑을 채워서 중범죄자 호송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자, 이게 유튜브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사라질 수도 없고, 내가 말하자면 이제 아카이브에 저장이 돼 있는 상황이라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확인만 하면 될 일인데, 과연 이거를 명절을 앞둔 바로 하루 직전 연휴 전날에 와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체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맞느냐? 혹시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뭐 검찰의 수사권이라든가 이제 공소, 기소 분리 이런 거에 따라서 경찰이 과하게 좀 본인들의 기관 존재감을 좀 입증시키려고 이렇게 좀 과하게 나선 것 아니냐는 좀 의혹이 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이런 사안으로 해서 이렇게 또 긴급하게 체포를 집행한 것도 없고, 공무원의 그 중립 의무 위반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임은정 검사의 지난번 국회 출석해서 국회 나가서 한 발언들은 오히려 더 심해요. 뭐 그런 것들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저는 이걸 가지고 과연 저렇게까지 긴급 체포하는 모습과 중범죄자 호송하듯이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물론 이진숙 위원장이 저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받으면서 소명할 거와 죄를 물을 게 있다면 묻겠습니다만은, 좀 시기도 퇴임하자마자 하루 지나서 바로 저렇게 긴급 체포하는 게 너무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든 추석 연휴 앞두고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린 모양새인데, 정치 고관여층 말고요, 중도층이 보기에는 추석 연휴에 이거 민심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그건 중도층도 뭐 다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경찰이 문제 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을 얘기했었어요.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들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은 의외로 전 굉장히 중범죄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때 뭐 탄핵이 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정지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탄핵이 그리고 나서 기각됐잖아요. 탄핵이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특정 정당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사전선거 운동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은. 그렇게 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전선거 운동 위반이라고 보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영장을 이제 청구한 거예요. 체포영장 청구한 건데 이렇게 공직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 이거 얼마나 이거 과한 발언 아니에요? 이건 저는 그래서 가볍다. 이거 왜 추석 전날 체포하냐? 추석 전이고 후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단지 정서적으로는 이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얼마나 아주 수민심에 영향을 주냐의 문제인데, 이준석 위원장이 이런 발언이 과도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경찰의 추석 요구에 3번씩 불응하냐. 물론 마지막 3번째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에서 있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긴 합니다만 앞서 2번 불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도 있어요.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최악의 정치 형태다. 이건 원론적인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사전선거 운동이라든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상당히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립적인 민심에서도 갈릴 것 같아요. 과하다. 이거 가지고 꼭 추석 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민심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워낙 이진숙 전 위원장이 워낙 과도하게 정치적 개입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여론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숙 전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해서 했던 첫 발언이 전쟁입니다라고 했던 한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텔레그램을 하는 모습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찍혔는데 그때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전쟁입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사안 자체가 지금 사실 김현지 그 대통령실 이제는 부속실장이지만 전 총무비서관의 그 출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뭐 회자됐던 그런 단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여기 영등포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뭔가 서두에 꺼낼 말들을 아마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까지 과하게 자신에 대한 탄압이 있다면 이제부터 전쟁이다라는 이제 그 말을 소환하면서 이 상황과 정국에 대한 본인의 이제 어떤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어찌되었건 지금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넘어서 보수 진보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사안을 둘러싸고 대단히 논쟁과 공박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준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꺼냄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 대한 또 한번 국민의 기억을 소환한 것과 더불어서 이 상황을 본인도 규정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봤지만 그 사실상 어찌 보면은 정치인이 뭐 유세하듯이 아마 이번에 사실 이렇게 어떤 그 범죄 혐의로 그 압송돼 오면서 저렇게 이제 뭐 검찰청이든 혹은 경찰이든 재판부든 사법부든 앞에서 저렇게까지 상당히 소신과 어떤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펼치는 사례들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건 여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경찰이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이진숙 이슈는 이번 추석을 통해서 상당 부분 좀 인화성 있는 이슈로 발돋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체포 시간이 아마 48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오는 과정이라든가 또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좀 불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경찰이 지금 불법으로 자신을 구금했기 때문에 야간 조사에는 협조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경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오늘 체포는 불법적이다, 불법 체포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직권 남용이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뭐 어차피 체포될만 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사표 규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도 좀 이슈가 커질 가능성도 있겠어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떤 정치적 이슈를 계속 생산해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다 이제 체포영장이 이렇게 그야말로 긴급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간에 또 이슈가 또 하나 생겼어요. 여야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면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수사 관련 이슈는 물론이고 말이죠. 정책적인 이슈로 이렇게 논쟁하는 게 거의 사라질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전 위원장이 워낙 대단히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인물이었어요. 방통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3일 만에 탄핵됐었잖아요. 그때 지난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왔고 특히 공직자가 그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등장해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논쟁적 인물인데다가 이 논쟁적 인물이 어쨌든 간에 영장이 집행이 됐어요. 체포영장.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게 지금 48시간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석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여야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지금 바로 입장이 나왔잖아요. 야간 수사에 협조 안 하겠다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진숙 이슈가 상당한 기간 이 이슈로서의 동력을 받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요.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청구가 오늘 또 기각이 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건데요. 예상됐죠. 사실 뭐 윤 전 대통령도 그래서 이제 그 뭐 증거인멸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반박하기보다는 서바이벌 게임 정말 관목에서 생존하기가 힘들다. 정서적으로 사실 호소했어요. 원래 이런 사안들 되면은 이제 좀 법리적으로 뭘 따지거나 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도 법률가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온정주의에 호소하는 것은 지금 65세면 사실상 나이가 뭐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데서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재판부의 좀 온정과 좀 정서적 측면에서 한 건데 지금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더더군다나 지금 여권이 재판부에 대해서 상권 분립을 형해화하고 무력화시킬 정도로 거칠게 공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저는 보석 허가를 해줄 가능성, 특히나 직위원 재판부가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사실상 뭐 불출석할 것도 예상이 됐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본다라는 차원이었지 윤 전 대통령 측도 보석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뭐 나와서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내가 잘 나간다면은 건강식을 먹고 내가 좀 뭔가 몸을 회복해서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접근한 건데 어쨌든 법원은 냉정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직위원 재판부 내란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가 됐는데 물론 뭐 인용은 재판부가 했지만은 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의도가 오늘 뭐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했지만은 직위원 재판부를 좀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일단 당연히 지금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추석 안 하려고 예상했던 거긴 한데 지난번에도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때 중계가 됐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예요. 내란 재판은 처음이죠. 중계가 허용된 게 처음인데 이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일단 증인신문 전까지였어요. 증인신문 절차 전까지 중계가 허용됐던 것이고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불허했던 거였죠. 개인의 여러 신상 문제, 정보보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허됐던 건데. 글쎄요, 직위원 재판을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할까? 그건 뭐 우리의 추정인 것이고, 직위원 재판으로서는 지금 그 부담이 여전히 있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3월 달에,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했던 이제 그 구속기간 산입 문제 때문에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정들을 하는 건데 저는 꼭 그렇게 직위원 재판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허용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 검사들이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다 같이 맞춰 입고 나왔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항변이라고 봐야죠. 지금 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40명 검사들이 우리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너무 또 이제 그게 상황이 긴박하게 되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을 찾아가서 검사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뭐 압박하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는데 근조 리본만 안 달았지 사실상 뭐 어찌 보면은 문상 온 조문객들처럼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조문객이 아니라 상주들일 수도 있죠. 본인들의 검찰청이 사실상 이제는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공소와 기소로 나눠가지고 수사권까지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고 본인들은 나중에 이제 본인들은 수사한 것에 대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내란 특검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나 다 파견된 검사들은 지금 직접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별건 수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격까지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또 다르게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기소도 하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연말에까지 그 예정된 특검의 시한을 뒤로 또 연장하고 게다가 또 인원까지도 보강하는 이런 지금 사실상 어마어마한 특혜랄까요? 아니면은
아주 집중된 권한을 누리는데 실제로 본인들의 모기관이라고는 검찰은 이제 공중분해가 돼버렸으니까 사실 어찌 보면 직업적 혼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런 항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아마 근데 여권도 그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저 검사들이 다 빠져버리거나 지금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대로 민생 범죄가 너무 지금 밀려 있으니까 그쪽으로서 해결한다 할 경우에 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 여권의 고민도 이 말하자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을 압박만 하기에는 사실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 부분에는 상황 관리도 좀 대단히 고민할 지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MBS 여론조사인데요.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5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에서조차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걱정인 게 네. 이게 아주 좀 거칠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표니 법사위원장이니 네. 맡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하죠. 결국 저렇게 그 당이 좀 대통령 지지율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당이 까먹고 있잖아요.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더라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상 최저로 지금 나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 이후로. 예. 왜 그랬을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도부와 그다음에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그러면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금 당장 뭐 당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아닙니다만 여권의 원로로서 상당한 그 발언권이 있어요. 일종의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인데 뭐 쓴소리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물론 여권에 속해 있는 분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객관적인 발언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정말 그야말로 작정해서 한 발언 같아요. 특정 이름을 이제 거론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당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이게 연 2, 3주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지방선거가 여전히 의석은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여권이 범여권이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법사위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정청래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제 당 대표인 정청래 의원, 정청래 대표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이슈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단히 강경하다, 강성이다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갖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조희대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조희대 청문회는 처음에는 당 지도부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추인을 하고 두둔을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가 좀 결합되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주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특별히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볼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이거는 전 정당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아마 그런 부분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의 발언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세가 일회성이 아니라 이게 추세를 보인다고 더군다나 떨어지는 이 가파른 속도가 하반 경직이 무너질 경우에는 이게 사실 다시 한번 상승폭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5년 단임제하의 대통령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은 딱 지지율만큼 현재의 지지율만큼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힘의 자제와 절제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민주당의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는 결코 속도전만 가지고는 국정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아마 대통령실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추석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 부분 하반기 국정 운영이 저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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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놓고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내라는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정부는 통화 스와프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정부는 미국이 우리 제품에 매기는 상호 관세율과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49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이후 투자금 조달 방식과 수익 배분 등 세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 규모와 외화 보유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충당하려던 우리 계획과 달리 한국 외화 보유고의 84%에 달하는 대량의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조달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의 대안으로 정부는 미국 측이 보내온 양해각서 초안의 수정안을 최근 다시 미국으로 건넸습니다. 현금 투자 비중을 높이려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즉 미리 정한 환율로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무제한 통화 스왑은 필요 조건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대통령께서 외환 얘기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미국 측의 답변이 오지 않은 거로 알려진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경제 사정상 현금성 직접 투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YTN에 국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타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지만 일각에선 자칫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까지 협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관세 면세를 조건으로 약값 인하와 투자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주요 제약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부터 미국의 제조 공장을 짓지 않는 제약사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시행을 보류하고 대형 제약사들과 약값 인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제약사 화이자와 체결한 합의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가 미국 내 약값을 절반으로 낮추고 제조시설에 투자하는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3년간 유예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We'll be paying essentially what other countries are paying, who have been much lower for many years. Furthermore, Pfizer will invest $70 billion to reshore domestic manufacturing facilities.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제약사와도 유사한 합의를 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협상이 진행되면서 관세 부과를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와 로슈 등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2달 안에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화이자처럼 주요 제약사들도 트럼프 행정부와 자체적으로 합의를 잇따라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o I expect there will be similar kind of mini deals in the next coming days and weeks.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 자릿수 관세 부과 위협을 주요 제약사들과의 의약품 가격 협상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약값을 내리는 대신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에서 약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업무 정지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수당 3,897.5달러로 전장 대비 0.6% 오르며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됐습니다.
프로야구 LG의 정규리그 우승 순간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이었습니다. 뒤늦게 경기장에서 기쁨을 만끽한 LG는 2년 전 루틴대로 한국 시리즈를 준비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홈에서 열린 시즌 최종전.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린 LG 선수단이 조용히 경기장을 떠나려는 순간 인천에서 믿기 힘든 드라마가 써졌습니다. 하나 마무리 김서현을 상대로 9회 말 투아웃에 SSG 현원혜가 배터로 나와 투런포를 쏘올렸고 신인 이후일에는 LG의 우승을 선물하는 역전 끝내기 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다시 잠실. LG 선수들이 귀가를 멈추고 우승 티셔츠를 갈아입고 경기장으로 뛰어나옵니다. 이렇게나 극적이었던 LG의 정규리그 우승. 아쉬움에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던 일부 팬들과 함께 선수들은 축배를 터뜨리며 기쁨을 만끽했고 2년 전 통합 우승의 재현을 다짐했습니다. 준비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에서 좋은 경기와 함께 꼭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꼭 좋은 모습으로 우승하고 팬분들과 함께 올해 부활한 포에버 LG 신나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사흘 동안 휴식에 들어간 LG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시리즈를 준비합니다. 2년 전 루틴대로 이틀 동안 잠실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8일부터는 이천 챔피언스 파크에서 강도 높은 합숙 훈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시즌 막판 공에 힘이 떨어지고 방망이가 무뎌진 선수들이 시즌 중반에 보여진 최강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가 통합 우승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인 내일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모레까지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의 가을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귀성길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내륙과 경남에도 최고 60에서 80mm로 가을비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해와 남해상에는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배나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3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선선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1시간 전쯤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3차례 출석을 요구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체포는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입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오후 5시 40분쯤에 이곳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이 자택에서 체포된 지 1시간 반가량 만에 도착한 건데요. 이후 1시간 정도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불법으로 구금하고 있다며 야간 조사에 협조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경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했고 불법 체포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따라 밤 9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에는 유치장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위원장도 취재진을 향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3차례 자신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국회 일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마지막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
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극우 성향의 유튜브와 SNS를 통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된 건 민주당 때문이라는 등의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한데요. 이후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할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에 대해서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해서 체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위원장이 소환에 계속 불응했다고 들었다며 공식적으로 3회 이상이면 소환 불응을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된 데 대해 사피의 규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망언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민주당은 방송 독립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두고 지지율 하락과 김현지 논란을 감추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야만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위원장의 출석 불응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으로 인한 것이었고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기 때문에 체포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영장 신청, 청구, 발부자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긴 연휴를 하루 앞두고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은 일찍부터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일찍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은 그리운 가족들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는데요. 설렘 가득한 귀성길 표정을 김희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한가위 연휴를 하루 앞둔 서울역. 점심이 지난 무렵부터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로 대합실이 북적대기 시작합니다. 그리운 고향집에 얼른 닿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리고 동생도 그렇고 그리고 누나들도 만나고 그래서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선물 꾸러미도 한가득. 갈 길이 멀지만 사촌들과 뛰어놀 생각에 아이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6개월 만에 오랜만에 또 할머니 집에 가는데 조금 설레고 사촌들이랑 좀 못했던 것 얘기도 하고 외삼촌이랑 전부 다 모여가지고 파티하려고 가고 있어요. 양양에 저희 사촌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야구를 해서 저도 야구를 좋아하니까. 일찌감치 매진된 버스 터미널도 북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꽉 찬 가방을 메고 아빠 손을 잡은 아이는 할머니가 해주실 김밥 생각에 신이 났고 김밥도 먹고 할머니 김밥 맛있게 해주세요. 추석에도 일터에 나가는 자식들을 보러 먼 길을 찾은 부모님은 손주들 생각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많이 컸어요. 지금 뭐 키도 많이 컸고 둘째 애가 바지가 짧아지더라고요. 한 50m에서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와서 안았어요. 고속도로도 이른 시간부터 귀성 차량으로 붐볐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가족과 함께 나서는 귀성길이라 마음은 푸근합니다. 저희가 좀 장거리다 보니까 미리 먹을 것도 좀 사놓고 해서 좀 먹으면서 기분 좋게 가려고 음식도 사고 맛있게 먹고 힘내서 출발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하나를 안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 설레는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에 맞춰서 해외여행 떠나는 분도 많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이 245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인천국제공항. 좀처럼 얻기 힘든 긴 연휴에 맞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속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추석 연휴가 길어서 뭐 어떤 거 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가족 여행 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행복하게 잘 놀다 오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고 일과 사회생활에 지치기도 했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앞두고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저희 일본으로 4박 5일 여행 가기로 했어요. 단체 티도 맞춰서 6명이 한꺼번에 여자들만 가는 여행이에요. 황금 같은 긴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시작 전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모두 245만 3천 명. 하루 평균 22만 3천 명이 인천공항을 찾는 셈인데 지난해 추석이나 올여름 성수기 기록까지 훌쩍 뛰어넘습니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건 내일로 출국자 수만 해도 12만 9천 명에 달합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 12만 4천 명으로 최대 규모를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연휴 시작 전부터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 근로자들의 파업이 시작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됐지만 당장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게 이용객들과 공항 측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보면은 딱히 불편함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들어가야 알겠지만 그것도 완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용객이 몰리면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해 스마트 출국 서비스 이용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반칙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2시간 만에 300여 건이 적발됐는데요. 경찰은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기초 질서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검은색 카니발을 뒤쫓아갑니다. 우측으로 갓길 쪽으로 빼보세요. 12인승 이하 차량은 탑승객이 6명 이상일 때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카니발 안에는 2명뿐이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하셨습니다. 네, 6명 이상 탑승합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생년월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황당한 발언도 하는데 생년월일을 기억 못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빨리 가려다 결국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물게 됐습니다. 드론으로 원격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자동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데 30분도 안 돼 11대가 적발됐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새치기 유턴, 버스 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 단속 대상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시내, 고속도로 등 곳곳에서 단속을 진행한 결과 2시간 만에 349건이 적발됐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헬기를 이용해서 지정체 구간을 신속하게 파악, 신속하게 전파하고 얌체 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사소해 보이는 반칙운전도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키울 수 있다며 안전한 귀성, 귀경길을 위해 기초 질서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 기간 민원 행정 안내 전화인 국민콜 110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도로 정체 구간과 대중교통 연장 운행 같은 교통정보, 또 진료 가능한 병원과 당번 약국 같은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기, 수도 고장, 학교 폭력 등 각종 신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울산 경찰청장이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범죄 첩보서가 경찰에 전달돼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 등 청와대 윗선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재기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회유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비춰 조 비대위원장 등의 혐의 인정이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해온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로 발표한 362명 외에 경찰이 파악한 피해 대상이 19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와 경찰청이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경찰청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 가운데 19명은 KT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신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충남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일부 임직원이 회사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의 특정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 화재로 40대 아들이 숨지고 80대 어머니도 크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결국 숨졌습니다. 아들은 밖으로 나와서 주민들 대피를 돕다가 어머니를 구하러 다시 돌아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렸고 집안도 모두 다 곳곳이 잿더미입니다. 경기 구리시 아파트 화재로 4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어머니인 80대 여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불이 난 세대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은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두들기고 갔더니 또 오더라고. 그래갖고 두 번째 두들기고 가고. 그래갖고 놀래갖고 그냥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몰라. 옆집에서 문을 열면서 부디야 소리를 했대요. 현관문을 열면서 완전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같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은 아들이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효자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모시러 오고 이렇게 항상 했던 모습을 보면서 사이가 좋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 서울도심 대학교에 잇따라 테러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메일에는 교내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경찰은 대학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경찰분들도 엄청 많이 오셔서 이렇게 순찰하시고 폭발물 신고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폭발물을 포함한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경찰은 일본 등 외국발 거짓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마약에 취해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양평동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고 서부 간선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가 있습니다. 이후 A씨는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가양대교 북단에서 경찰에 체포됐는데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싶다며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13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법원이 신문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직접 법정에 나와 1.8평방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계가 허가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엔 13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피고인은 공판 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주에 3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건강 사유로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특검 측에서 이 사건 공소 유지를 승계를 해서 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말씀.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여론몰이식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날선 모습을 보였는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호전된 뒤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여부 등이 해결돼야 법정에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열린 공판전 증인신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한 전 대표의 공판전 증인신문 두 번째 기일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로 세 번째 기일을 지정하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다시 한번 소환장 송달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하며 재산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며 김상민 전 검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혐의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과 통일교 정책, 행사 지원을 요구하는 대신 통일교 조직과 신도들을 동원해 대선을 돕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 의원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 조치도 취했습니다. 또 한학자 총재에게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추가로 받았다거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 등에 대한 추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거듭된 감정기관들의 위작 판정이 있었지만 그림은 진품으로 보고 값을 1억 4천만 원으로 매겼습니다. 다만 공천이나 인사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는데 특검은 아직 대가성과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충분치 않다면서 향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검사에겐 이 밖에도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료 4,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에서도 검찰청 폐지에 대한 파견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표출됐습니다. 중계가 예정된 공판에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출석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으로 중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 대부분이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뭐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뭐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내란 특검 측은 검사들의 의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읽혔습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이은 집단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분위기 수습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들이 수사만 마치고 복귀하겠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소 유지까지 책임 있게 맡아서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하는 직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제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특검법 취지에 따라 직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는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과 특검법이 충돌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검찰 복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며 자중자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과 사법개혁안 발표, 또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규제하는 개혁안 발표 등을 추석 연휴 이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사들이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 수사나 공소 유지가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는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인 혐오, 혐중 시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차이나 아웃 같은 피켓을 든 시위대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거리로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한국 선거 개입 음모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이 폐악질을 싫어하는 겁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맞물려 최근엔 범죄자들이 대거 몰려온다는 가짜뉴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혐중 시위에 괴담까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진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인 관광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데다 엄청난 수출 효과도 있어 환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행패를 부리면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뉴스를 통해 일본의 혐한 시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역지사지해보라며 우리가 그런 느낌을 주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인 그런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또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혐오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각계 유명 인사들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홍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공개된 에이펙 정상회의 홍보 영상에는 홍보대사를 맡은 지드래곤과 영화감독 박찬우, 축구선수 박지성,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셰프 안성재, DJ 패기구가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광봉을 들고 비행기를 유도하는 역할로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애초 출연이 예정돼 있지는 않았지만 신우석 감독의 카메오 출연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악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단풍 시작은 산에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틀 빠르고 평년보다는 나흘 늦게 시작됐습니다. 올해 단풍은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22일에는 북한산과 계룡산에, 25일에는 내장산에도 물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가운데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모두 115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가동을 멈춘 시스템은 모두 647개로 현재까지 복구율은 17.8%입니다. 아직 복구가 필요한 행정 서비스는 532개에 이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무대 삼은 세계유산축전이 이번에는 전북 고창에서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지아 기자. 네, 전북 고창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장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인류가 남긴 위대한 발자취. 네, 제주와 경주, 순천에 이어 이곳 고창에서 2025 세계유산 축전이 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 날씨지만 이곳을 채운 시민들의 열기로 축제 분위기는 조금씩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문화축제입니다. 체험과 공연, 전시를 통해 누구나 쉽게 고대 유적이나 자연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지는데요. 고창은 수백 개의 고인돌이 모여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인돌 군집 장소입니다.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흔적 가운데 하나로 인정돼 지난 2000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또 모래와 갯벌이 함께 형성된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을 갖춰 세계자연유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두 세계유산을 배경으로 고인돌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고인돌 세움학교, 트랙터를 타고 갯벌을 누비며 멸종위기 철새를 만나는 갯벌 탐조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특히 미국과 인도 등 14개국의 글로벌 사절단이 직접 참여해 우리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맡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심덕섭 고창 군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창군이 고인돌과 갯벌을 테마로 올해 세계유산 축전에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시기 어려웠던 주한 외국인 대사님들과 국내 석학들이 방문하면서 고창을 알리고 고창은 고인돌과 갯벌뿐만 아니라 판소리, 농악 등 모두 7개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도시인데요. 이번 축전을 통해 고창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유산이 더욱 빛날 걸로 기대됩니다.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주제로 하는 고창 세계유산 축전은 오는 22일까지 고창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전북 고창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의 첫날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귀성길 궂은 날씨로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전남 해안에 100mm 이상, 그밖에 전남과 경남에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밖에 중부지방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해상에는 높은 물결과 강풍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 22도, 부산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과 호남 지역은 낮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 연휴 후반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에도 꽃가루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잡초 때문인데요. 따라서 성묘를 하거나 나들이 즐기실 때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외출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고 머리와 콧속까지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많이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